충북 충주시 중원산업단지 내 접착제 공장에서 폭발 추정 화재로 1명이 실종되고 최소 8명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불길이 거세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을 비판했고 검찰총장이 피의 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완 국적 2명과 해운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홍콩 경찰이 주말로 예정됐던 대규모 시위를 불허한 가운데 시위 주도자 체포와 습격에 격앙된 시민들의 돌발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주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로 실종자와 부상자가 속출했고 인화물질이 불에 타면서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에서는 유독가스와 함께 검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충북 충주시 중원산업단지의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7분. 공장 내부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거리였는데도 폭죽이 터지는 줄 알고 오늘이 축제 날이에요, 충주가. 폭발 당시 충격에 인근 공장의 외벽과 유리창까지 떨어지고 깨졌습니다. 충격파 때문에 건물 벽이라든지 유리가 다 파손된 상태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공장 직원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물질로 인한 폭발이 계속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할 소방서 전 직원과 장비가 동원됐고 인근 소방서까지 추가 투입됐지만 진화가 늦어지면서 불길은 인근 공장까지 확산됐습니다. 위험물 저장소가 23기가 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접근하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진압과 동시에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다시 안개 속입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계속 대립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다음 달 2일과 3일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1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여당이 소집한 회의인데 야당석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런데 시작 40여 초 만에 산회가 선포됩니다.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직원이 놀라 시계를 쳐다보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를 쏟아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 80이 넘으신 노모가 꼭 청문회 나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저로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야당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정인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여 보겠다. 이런 걸로 읽힙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합의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는데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겨루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맹탕 청문회 또는 이 한마디로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위해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정국을 추석 직전까지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 한다고 의심하는데 추석 연휴까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마비 국면을 끌고 가려는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꼼수는 곧 국민적 저항에 한국당은 가족 증인 채택을 빌미로 오히려 민주당이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 감입니까? 조국 하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한국당은 오늘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소명 없이 낙마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 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권 유력 인사들도 조국 방어에 나서는 등 총력전 양상입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개최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이 없던 입장문을 냈습니다.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법사위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의했다며 사실상 청문회 무산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강 수석은 또 피의 사실이 흘러나간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를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당일 노한중 원장 문건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도 SNS를 통해 조국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녀 사냥에 가깝다며 일방적 공격을 해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도 아버지 면전에 자식을 세워 신문을 해야겠냐 반문하고 국민은 후보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후보자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며 그러나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권이 검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칼을 정치 보복을 위해서 휘둘러 왔던 여당,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곧바로 정치 탄압에 나섭니다. 바른미래당도 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강기정 수석의 말은 가짜 뉴스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긴 개인 2명과 해운사 3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나마 국적 선박인 샹위안 바오호, 루이방 선사의 최고 경영자인 황왕건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이 선박을 통해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북한 선적기 선박 백마호에 옮겨 실었습니다. 환적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공해상에서 정유 제품 이전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75와 2397호를 위반한 겁니다. 불법 환적에 연루된 인물은 2명, 타이완 국적입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필리핀으로 운송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공해상으로 운송해 백마호로 이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2명과 함께 타이완과 홍콩 해운사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지난해 10월 제재 대상에 올린 샹위안 바오호를 동결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기만적 관행이라고 규정하며 미국과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진 않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에서 종교 정치범을 억압한다며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서에 언급된 내용은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인권 문제를 꺼내들면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8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예산과 전북 전주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와 승용차들이 서로를 잇따라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앞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9살 신모 씨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운 뒤 차선을 변경하려는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예산군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야 큰 불길이 잡히면서 소방서 추산 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목공소 전체로 번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등 10여 개 단체 약 3만여 명이 서울역과 대한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종대로와 종로, 사직로 등 주요 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일반 차량의 운행을 막고 탄력적 가변 차료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부적절한 특강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보훈군수가 어제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보를 두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상혁 보훈군수.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 불을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의 말씀. 하지만 정 군수는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 사과했잖아요. 보훈 국민들한테 했고 국민들한테 오늘 얘기했잖아요. 연이은 사과에도 보훈군 홈페이지 게시판엔 정 군수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고 정상혁 군수는 자진하여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계에선 정 군수의 주민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본 국민의 상처를 안긴 그것은 오로지 사퇴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특강 외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두둔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엔 입을 다물고 죄송하단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뜬 정 군수. 진정한 사과가 아닌 단순 면피성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전격 폐지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홍콩에서는 또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지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요. 경찰은 시위를 불허했고 시위 주최 측도 취소 선언을 했지만 격앙된 분위기 속에 돌발 시위로 인한 충돌 가능성도 높습니다. 홍콩에서 홍서구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은 대규모로 예정됐던 주말 시위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폭력 사태 우려 때문입니다. 주최 측인 민간 인권 진선도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시위대는 직선제를 5대 요구사항 중에 하나로 걸고 이 조건을 뺄 수 없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애초 오늘 행진 코스 중에는 중국 정부의 홍콩 연락사무소 등 예민한 장소도 포함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 인권 진선의 지미샴 대표는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괴한의 공격을 받아 다쳤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홍콩 경찰은 어제 이번 시위의 상징적 인물인 조슈아 웡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슈아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던 우산혁명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He is arrested by the law of the inciting unlawful assembly, organizing unlawful assembly, and taking part into the unlawful assembly. 이틀 전에는 홍콩 독립을 주장한 홍콩 민족당의 창립자 앤디 찬이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홍콩 주둔군 심야 교체에 이어 인근 선전시의 무장 경찰이 물대포로 시위를 진압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중국 정부의 개입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주최 측 집회는 취소됐지만 오늘 돌발 시위로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곳곳에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연준이라며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다음 달 고위급 협상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연준이 문제인데 그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미 연준을 공격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오랜만에 가장 큰 주식시장 상승 중 하나를 갖게 될 것이란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허약한 미국 기업들이 관세 정책을 비난하지만 정작 관세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하는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쓴다면서 달러 강세와 제조업 수출 경쟁력 약화는 연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하고 처음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이에 대한 적극 방어에 나선 겁니다. 중국과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점만을 시사한 셈입니다. 중국도 연이틀 대화만 강조한 채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So we haven't heard anything more today than Trump saying, there was a call planned between Chinese and U.S. officials. He didn't indicate the level of the officials.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 부과 강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서로 유화적인 손짓을 주고받는 모양새입니다. 두 나라가 주도권 싸움은 치열하지만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자 다음 달 고위급 협상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틀 전 나온 대법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그룹은 또다시 총수 부재 상황에 대비해야 할 처지가 됐는데요. 이번 선고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과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년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재용 부회장.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 계획 발표, 최근엔 일본 규제에 맞선 적극적인 현장 경영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심을 뒤집은 이번 선고는 이 부회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 중 임기가 끝나는 삼성전자 사내이사 재선임 문제가 있습니다. 연임할 경우 사회적 비판과 회사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경영 비리 혹은 오너의 리스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는 10%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5%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관련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룹 총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 등 경영 활동에는 상당한 제한이 예상됩니다. 해외 M&A와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오너의 경영 공백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모처에서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은 공식 활동을 자제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수사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검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수사 착수 9개월. 지난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검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의 논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회계 부정을 통해 높였다는 겁니다. 수사 초기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여러 물증을 확보하자 논리를 바꿨습니다. 회계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일 뿐 삼성그룹 차원의 관여는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대법원이 깬 겁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은 검찰은 승계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회계 부정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의 최대 수혜자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 정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최고 58원, 경유는 리터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 유류 부탄은 리터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 7일부터 이달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환원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생방송 공개 경쟁을 통해 연습생들을 아이돌 그룹에 데뷔시켜주는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4 최종의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논란으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시즌3 최종회에서도 투표 결과가 사전에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그룹 아이즈원을 탄생시킨 엠넷의 프로듀스 시즌3 최종회. 당시 방송에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400만이 넘는 전체 투표수로 나눠 후보 20명의 득표율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득표율을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신기하게도 셋째와 넷째 자리가 모두 0이 됩니다. 둘째 자리까지만 의미가 있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비율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20개의 숫자 모두가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 로또를 몇 번 연속 1등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구나 이렇게 얻은 득표율을 전체 투표수와 곱하면 거의 오차 없이 다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반면 앞선 다른 회차에선 오차가 후보마다 수백 표씩 나타납니다. 조작 논란이 일었던 시즌4 최종의 투표 결과도 같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프로듀스 제작진은 이미 조작 논란에 휩싸인 시즌4 최종회에서 순위 검증을 하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득표율을 총 투표수와 곱해 환산한 값을 후보별 득표수라고 방송에 내보내는 오류를 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비율을 가지고 다시 갔다가 다시 환산해서 돌아온다는 거는 사실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서는 굉장히 원칙이 어긋난. 유독 시즌3와 시즌4 모두 최종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가 반복된 셈인데 엠넷 측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는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만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연습생들의 간절함과 공정한 경쟁을 담아냈던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 반복된 조작의 정황들은 연습생들과 이들을 응원했던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교육청이 지정을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자사고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준 것인데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같은 결정을 받은 부산의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를 비롯해 올해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장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 자사고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자사고 측은 즉시 환영했습니다. 학교 평가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 자사고는
반드시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에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인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학교는 모두 내년 신입생을 전과 똑같이 자사고로 뽑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남짓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을 거쳐 해당 학교가 자사고로 남을지 일반고로 바뀔지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는 어떤 법적인 소송에 또 휘말리기 때문에 불안하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년에도 자사고 12곳과 외고, 국제고 등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 관련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채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연금특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다수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다수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안입니다. 주로 노동계와 청년, 가입자 단체 등이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소득 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가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주장이 줄곧 맞서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단일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저희가 모르지 않았고요.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아이에서부터 첫째 아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내실화하기 위해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점차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안에도 동의했습니다. 연금특위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 논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27도로 크게 덥지는 않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낮까지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물러나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낮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서쪽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7도, 안동은 17.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창원이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원주와 대전, 안동이 27도, 광주 27도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이 예정돼 있는 주한미군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간 불협 화음이 있는 상황에 나온 발표여서 일종의 대미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등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미군 기지는 80개입니다. 이 중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아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국가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 절차 협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주와 인천 부평, 동두천의 4개 미군 기지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속도를 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처리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겁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어떤 태도라든가 향후 방위비 분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어떤 대외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지부진한 반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차원이며 한미동맹 균열과는 전혀 관계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에도 이번 결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일본계 미국인 참전용사들에 대한 표창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참전용사들은 최근 냉랭해진 한일 관계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굳건한 한미일 연대를 기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90살의 미노루 토오나이 씨는 전몰자 기념비를 바라보며 먼저 하늘로 간 전우들을 떠올립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소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달려나간 일본계 미국인 참전 용사는 3,000명이 넘습니다. I'm very proud that I was there in Korea to help the Korean people. If it is necessary, certainly I will do whatever it can to protect. 이 가운데 25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반 미국인 병사보다 사상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해진 노병들은 최근 냉랭해진 한일 관계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I don't like it. I just don't want to see something like this because I want Korea and Japan to be good friends and be able to do things together. 이들 10명의 일본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에게 이낙연 국무총리의 단체 표창 전수식이 LA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렵고 이런 때에 이렇게 미국에서 이러한 좋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일본 총영사도 한미일 3국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operation among the U.S., ROK, and Japan is very vital in upholding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한일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훈훈한 표창 전수식이 양국 간 화합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나라박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림의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발의 기대 속에 공지를 만들려고 방화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브라질 대통령은 개발 우선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마존 산불 현장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간밤에 강한 불길이 핥히고 간 아마존 남쪽 산등성이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산불의 기세가 거세지고 검은 연기가 다시 하늘을 덮습니다. 진압 요원들이 서둘러 불길을 잡느라 애를 씁니다. O povo tá tudo lá para cima mesmo, concentrado lá. Só tá nós aqui. Tem ponto alto aqui que o pessoal já passou, que nós viemos aqui agora.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또 다른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을 막겠다며 주민들이 새로 불을 지른 겁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Deu o fogo? Sim. Assim, quando manda o fogo contra, é só quando é emergência, entendeu? Que nem esse aqui. 하지만 이 불이 번지자 다른 곳에서 불을 끄던 공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Não para a gente que trabalha protegendo a natureza, né? É natural para quem. 고온 건조한 날씨보다 방화가 훨씬 더 심각한 화재 원인입니다. Muito mais fácil a pessoa botar fogo. Cerca de 95% são pessoas que põem fogo. 아마존 개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에 농지를 넓히려는 방화가 대부분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개발 우선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을 줄이고
환경 보호 구역을 해제해 아마존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Essa verdadeira psicose no tocante a demarcações e ampliações de terras aqui no Brasil. 남미 관련국들은 다음 달 초 정상회의를 열어 산불 대응과 아마존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여기서도 개발 정책을 주창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마토그로스주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 요트가 루마니아 항구 선착장에서 출항합니다. 예인선이 견인하는 길이 183m에 달하는 이 요트는 35일간을 여행해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양 연구용인 이 요트는 노르웨이에서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과학 연구 장비 등을 장착합니다. 요트는 모든 장비를 갖추면 55명의 과학자와 35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대양의 전체적인 환경 시스템을 연구하게 됩니다.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고향인 슬로베니아에 거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저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8m 높이의 조형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인 금발의 머리 스타일과 파란색 양복에 긴 빨간색 넥타이 등을 형상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오른손을 높이 든 모습은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연상시킵니다. 조형물은 작동이 되면 입에서 상어 송곳니 같은 이빨이 드러납니다.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8년 연속 늘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슈퍼 방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거리 작전 그리고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첨단 무기 도입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이미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JSM이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초음속으로 날던 F-35B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의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확정 요구한 내년도 방위비 항목에서 처음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력들입니다. 내년 일본의 방위비 총액은 약 60조 원, 아베 총리 집권 이후 8년 연속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보다 10조 원가량 많습니다. JSM 구매에 1,160억 원, F-35B 6대 도입에 9,2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安全保障環境に応えうるようなしっかりとした防衛力を整備すると、そういう方針のもとに作業を行っているところ。 하지만 이는 공격받을 때만 방위가 가능하다는 평화헌법상 전수 방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거리 500km의 JSM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도 요격 가능하고 F-35B 역시 대표적 원거리 공격무기인 경량급 항공모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국으로 가려는 아베 내각의 정책 목표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専守防衛という観点から考えたときに効率性も必要性も甚だ疑問のある予算審議でも集中的に指摘を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問題点だ。 아베 정부는 침략당하지 않을 만큼의 공격력을 갖추는 게 곧 방위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선의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6월 초에 시작된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길어진 건 물론 민주화 자치를 원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홍콩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늘 위로 아찔하게 뻗어 올라간 건물들. 이는 홍콩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홍콩의 한 주택가, 10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이 전부입니다. 个月才赚那个8000，有时候9000，那除了房租、水电费都去了一半了。 의외로 낮은 홍콩의 최저임금은 1시간에 5,800원, 월급 중간값은 270만 원인데 집값 평균은 15억 원입니다. 대다수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 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香港無論啲人買嘅樓、租嘅樓，其實都一定偏向越嚟越細嘅。 많은 홍콩 젊은이들은 이게 중국 본토인들 탓이라고 느낍니다.
1997년 반환 이후 중국에서 사람과 투기 자금이 몰려들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는 겁니다. 현재 홍콩 인구 740만 가운데 13%인 100만 명가량이 본토인들이고 지난 2003년 이후 집값은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본토 출신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까지 갖춘 본토의 젊은이들은 이제 금융 등 고수익 분야에서도 홍콩인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홍콩에서 0.539까지 치솟았습니다. 0.5면 학계에서는 폭동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으로 여깁니다. 홍콩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교육받았는데 홍콩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입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는 데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홍콩 청년들의 이런 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 무예 종합 대회인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무림의 고수들을 하무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림의 고수를 찾아 충주까지 온 하무림 기자입니다. 어떤 매력의 고수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 보실까요? 무에타이 고수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무에타이 고수라기엔 좀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 되시나요? 16살입니다. 무에타이 고수인 코치이자 선수인 이세빈이라고 합니다. 무에타이 대회 13전 10승에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 57kg급 챔피언 이슬빈 양. 73kg인 제가 직접 발차기 위력을 경험해봤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몸이 들썩거릴 정도였는데요. 다부진 실력만큼이나 포부도 컸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미래에 꼭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말레이 왕가의 전통 무예인 펜칵실랏의 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칵실랏은 왕가의 무예답게 예술성이 강조됩니다. 인니어로 자신을 방어한다는 뜻을 가진 만큼 호신술로 유용한데요. 네, 호신술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정광석화처럼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의 고수도 빠질 수 없죠. 안녕하세요. 바티스트 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바티스트입니다. 9년 전 택견 특유의 부드러운 리듬감에 푹 빠졌다는 바티스트.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화제가 됐을 정도로 리듬감 넘치는 발차기가 일품인데요. 택견 맞서기 종목에서 우승한 택견 고수이기도 합니다. 그의 꿈은 택견 전도사. 소개하면 사랑해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라 돌아가요. 또 천수관 문 열고 싶어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무림 고수들이 매력을 뽐낼 충주 무예마스터십은 다음 달 6일까지 축제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러시아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국립발레단이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를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공연 소식 윤영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된 장남 태오. 그리고 형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이복 동생 루크. 선과 악의 의미를 묻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6개의 의자로만 꾸며졌던 무대는 작은 어항과 파란 바닥 조명 상자들이 더해져 설치미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는 블루레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파란 물에 이렇게 안에서 논일고 있는 그 버터플라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논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어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초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여수음악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건과 석 달여간 호흡을 맞춰온 여수 지역 초중고생 30명의 협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모두의 무대와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씨의 공연 등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드 왕자가 호숫가에서 처음 만나 추는 백조 아다지오 파두레. 백조 오데트와 흑조 오디를 오가는 표정 연기와
고난도 32회전 푸에떼가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악마의 역할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미리 벌초하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고속도로 외곽 방향은 오전 11시 때가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지금도 정체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지금 출발하시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10분, 목포까지 5시간 정도 전망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벌써 50km 정도 힘겹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오산 사이, 또 천안을 중심으로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25번 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10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방향도 40km 정도 불편한데 그중에서 바란과 서해대교 통과가 가장 답답하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30km 정도 불편합니다. 동수원에서 양지터널 통과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밖에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금호 분기점 부근부터 17km 구간 불편합니다.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을 반대하며 석 달 가까이 계속돼온 홍콩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강력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오늘로 예정했던 대규모 시위를 참가자 보호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우려했던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위기는 넘겼지만 시위 주도 세력을 겨냥한 중국과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 경찰은 이전과는 달리 오늘 집회와 행진 자체를 금지한 데 이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등 시위 주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중국도 홍콩 주둔군을 심야에 교체하고 물대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에선 대규모 충돌 우려와 함께 중국의 무력 개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상황에서 시위가 취소됐습니다. 홍콩 시위는 올 4월 홍콩 입법회가 캐리람 행정장관이 제출한 범죄인 송환법을 심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송환법이 제정되면 범죄인은 물론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도 자의적으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홍콩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자유로운 정치 언론 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본 겁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반환 이후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간섭을 늘려왔습니다. 중국인보다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치권이 훼손되고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시위대가 송환법 완전 철폐는 물론 행정장관, 입법의원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여기에 홍콩 반환 이후 본토인 대거 유입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취업 경쟁 등 경제적 불평등과 불만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홍콩 시위 사태의 핵심 변수는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여부입니다. 홍콩이 중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무력 개입이 쉽지는 않을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설령 무력으로 진압하더라도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시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고 한낮에 서울이 29도, 광주 27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낮까지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물러난 정체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아서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원주와 대전, 안동 27도, 광주 27도 예상되고 대구는 2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